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트코인 2040이란 주제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페이지2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이유와 비트코인 페이지2를 위해 현재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페이지2의 리스크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페이지2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페이지2는 채굴자들의 주 인센티브가 블록 보상에서 트랜잭션 수수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비트코인 페이지2로의 전환이 불가피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엔티티를 하나 꼽자면 단연 채굴자입니다. 채굴자는 블록 생성, 트랜잭션 검증, 네트워크 보안을 제공하고 블록 보상과 트랜잭션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채굴자들은 블록 보상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채굴자 수익의 96% 이상이 블록 보상에서 나오고 있으며 트랜잭션 수수료 보상 비율은 4%뿐입니다. 블록 보상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블록 보상이 줄어드는 매 반감기마다 중소형 채굴자들의 행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채굴 기업들 역시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위표는 채굴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굴 단가를 보여줍니다. 1BTC를 채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력 비용은 24K에서 31K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 매우 낮지만 여기에 운용 비용, 관리 비용, 채굴 장비 감가상각 비용, 주식 배당금 비용 등을 더한다면 1BTC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총 84K에서 140K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유지,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 상승 기대, 규모의 경제 실현 등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형 채굴 기업들도 비트코인 채굴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자 AI 사업에 뛰어드는 등 채굴 수익성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의 이러한 이탈은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하락을 가져오며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드웨어 장비의 효율성 향상에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 비트코인의 드라마틱한 가격 상승 덕분입니다. 매 반감기마다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채굴자들의 참여가 늘고 해시레이트가 증가하며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의 가격 상승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최소한 현재 수준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반감기 사이클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총 32번의 반감기가 있으며 현재 4번의 반감기가 지나 28번의 반감기가 남았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1억으로 가정하고 채굴 보상이 종료되는 2140년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나이브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2140년 1BTC의 가격은 2경 6,843조 5,456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의 반감기가 지난 2052년에는 비트코인 시총이 현재 전세계 GDP를 뛰어넘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도달 불가능한 가격과 시총이고 비트코인이 매 반감기마다 2배씩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시간이 지날수록 둔화될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거듭 제곱 법칙 모델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공식을 결합하여 채굴자들의 총 블록 보상이 최대값을 가지는 시점을 추정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채굴자 블록 보상의 최대값은 8번째와 9번째 반감기 사이, 즉 2040년과 2044년 사이에 발생합니다. 2040년은 비트코인의 약 99.6% 이상이 채굴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 이후로는 반감기의 블록 보상 감소분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게 되어 채굴자의 총 보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블록 보상 기반 인센티브에서 트랜잭션 수수료 기반 인센티브로 전환되는 비트코인 페이지2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비트코인 페이지2로의 전환은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결국 트랜잭션 수수료로만 유지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비트코인의 유일한 보안 예산은 트랜잭션 수수료이며 만약 비트코인 페이지2 진입 후 채굴자들이 현재와 같이 블록 보상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채굴자 블록 보상과 트랜잭션 수수료 보상 비율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기반 NFT인 오디널스와 FT인 룬이 등장하면서 채굴자의 수익 중 트랜잭션 수수료 비율이 최대 80%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트랜잭션 수수료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비트코인 페이지 2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프로토콜과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 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페이지 2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NFT와 FT 표준 적립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 토큰 스탠다드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의 토큰 스탠다드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개발자들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 각각의 토큰 스탠다드를 개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절감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표준을 사용하는 토큰들은 서로 호환성을 갖추므로 상호 운영성이 증대되어 생태계 확장에 도움이 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에는 NFT를 위한 ERC71과 FT를 위한 ERC20가 수년간 사용되며 토큰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트코인에도 NFT를 위한 오디널스와 아토미컬스, FT를 위한 BRC20, ARC20, 룬 등 다양한 토큰 스탠다드들이 있고, 이들의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NFT 토큰 스탠다드의 승자는 이미 오디널스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토미컬스는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 오디널스는 현재까지 약 6,700만 개의 인스크립션이 진행되었고 꾸준히 사용되면서 비트코인 NFT 스탠다드로 공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FT 스탠다드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T 스탠다드는 BRC20와 룬 프로토콜로, BRC20가 1년 먼저 출시되었고 룬은 아직 출시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룬의 성장세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룬 트랜잭션 비율은 81%, BRC20는 19%로 룬이 BRC20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BRC20는 오디널스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구축한 비트코인 FT 스탠다드로 트랜잭션의 증인 데이터 부분에 이미지 데이터 대신 제이슨 데이터를 넣어 FT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토큰 전송 시 인스크립션 생성, 실제 토큰 전송, 토큰 상태 업데이트라는 3번의 트랜잭션이 필요하므로, 이는 비용 효율 문제와 UTXO를 과도하게 생성하는 정크 UTXO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룬 프로토콜은 UTXO 기반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 저장은 OP 리턴해야 함으로써 BRC20의 문제점이었던 과도한 UTXO 사용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룬 프로토콜은 BRC20에 비해 약 6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제한적이므로 BRC20와 룬 모두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큰 배포, 민팅, 전송만 가능한 매우 제한된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밈코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토큰 스탠다드가 단순히 밈코인으로서만 가능하다면 성장의 한계점은 분명합니다. BRC20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도입 예정입니다. BRC20 2.0의 특징은 사이드 체인이나 레이어 2를 활용하는 블록체인이 아닌 기존의 중앙화된 BRC20 인덱서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계산 등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지원하는 BRC20를 구현 가능합니다. 또한 트랜잭션을 일괄 처리하여 BRC20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크 UTXO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BRC20 2.0의 구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EVM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비트코인에 인스크립션합니다. 그리고 EVM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실행을 위해 BRC20 인덱서에 EVM을 통합합니다. 1번에서 특정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인스크립션한 아이디를 BRC20의 트랜잭션에 포함시킵니다. 인덱서는 해당 트랜잭션에 포함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가져온 후 그것을 실행하여 BRC20의 상태를 오프체인에서 업데이트합니다. 룬도 BRC20 2.0과 비슷한 구현 방식으로 인덱서 툴의 기능을 확장하여 프로그래머블 룬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차이점은 룬을 베이스 자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UTXO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현재 많은 개발자와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 FT 스탠다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이 경쟁의 승자가 정해지고 주류로 사용되는 토큰 스탠다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 FT 토큰 스탠다드가 등장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비트코인 네이티브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FTT들이 온체인에서 거래되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BRC20와 룸 모두 PSBT, 즉 부분 서명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매직에덴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MSigner의 구조를 보면 PSBT 서명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판매자는 시그해시 싱글 Anyone Can Pay를 사용하여 PSBT에 서명합니다. 구매자도 시그해시 디폴트를 사용하여 PSBT에 서명합니다. 이후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서명을 확인한 후 서명을 합쳐 트랜잭션을 전송합니다. 하지만 PSBT의 방식의 단점은 번들로 거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매자는 판매자가 정한 수량만큼만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원하는 만큼의 토큰을 팔기 위해서는 토큰을 분리하는 별도의 트랜잭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번들 거래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에서 스왑 및 오더북 거래를 구현하려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디파이 프로젝트인 세턴을 보면서 어떻게 PSBT를 이용해 오더북 형태의 거래소를 구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턴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어카운트에 비트코인 자산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 트레이딩 어카운트는 세턴과 유저가 서명하여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주문은 오프체인에서 처리되며 거래가 체결되었을 경우에만 트랜잭션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다스왑의 사례를 통해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AMM을 구현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스왑은 멀티시그 지갑을 이용하여 오프체인에서 유동성 풀과 AMM을 구현했습니다. 사용자는 다스왑과 유동성 제공자들에 의해 관리되는 멀티시그 지갑에 자산을 전송하여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이 멀티시그 지갑이 유동성 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프체인 인덱서를 이용하여 유동성 풀에 존재하는 토큰의 양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AMM을 구현하였습니다. 즉, 특정 A 토큰을 멀티시그 계정으로 보내면 B 토큰을 송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없기에 디파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프체인 연산과 PSBT, 멀티시그 방식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이 보관된 계정의 멀티시그를 관리하는 주체들을 신뢰해야 하므로 모든 참여 당사자가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고수하는 무신뢰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인덱스를 통해 사전 서명된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각 상태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낮은 확장성은 비트코인 디파이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알아볼 오피캣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혁신을 가져올 10줄의 코드인 오피캣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캣은 비트코인 초기 버전에서는 사용 가능했지만 현재 비트코인 메인넷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피캣 코드는 스택 내 엘리먼트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메모리 사용량과 스크립트 크기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택의 1바이트 값을 푸시한 다음 opicat 코드를 40번 반복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스택 값이 1TB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사토시는 이러한 문제를 우려하여 2010년 8월 15일 오피캣을 포함한 몇 가지 오피 코드를 비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2021년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도입된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10월 탭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최대 스택 사이즈를 520바이트로 제한한 10줄의 오피 코드가 제한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코드를 알 수 있듯 오피캣 코드는 두 개의 스택 내 엘리먼트를 연결하여 하나로 만드는 아주 간단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 박스 부분이 스택 사이즈를 제한하는 조건문입니다. 현재 오피캣은 정식으로 BIP 번호 347을 받고 비트코인 시그넷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오피캣의 사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며 단지 10줄의 코드일 뿐인 오피캣이 어떻게 비트코인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트로스펙션이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인트로스펙션이란 스크립트가 실행 중인 트랜잭션의 각 데이터에 접근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캣은 연결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지만 템루트 업그레이드 당시 도입된 슈노르 서명 덕분에 분리하고 검증하는 기능으로도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러프하게 설명하면 전체 데이터 A, B가 있으면 A와 B를 분리해서 받고 오피캣으로 A와 B를 다시 합친 후 이 합친 값과 기존의 전체 데이터를 비교하여 해당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이 인트로스펙션을 통해 커버넌트라는 것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커버넌트란 비트코인의 잠금 스크립트를 해제하는 조건을 개인키뿐만 아니라 트랜잭션의 개별 요소들까지 포함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잔액 외에는 상태가 없던 비트코인의 UTXO에 특정 조건을 걸어 출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커버넌트는 본질적으로 일회성입니다. 그 이유는 UTXO는 사용될 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커시브 커버넌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는 후속 트랜잭션에도 적용되는 커버넌트의 한 유형으로 설정한 조건이 재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트랜잭션에 걸쳐 영구적으로 커버넌트가 유지되고 업데이트 될 수 있는 형태의 스테이트를 UTXO에 도입합니다. 리커시브 커버넌트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버넌트가 포함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커버넌트의 스테이트가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스테이트는 트랜잭션의 아웃풋에 저장됩니다. 이를 통해 UTXO의 스테이트를 추적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커시브 커버넌트는 비트코인의 프로그래밍 기능과 유연성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또한 오피캣은 머클트리 검증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머클트리는 데이터 검증, 동기화,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의 블록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로 활용됩니다. 머클트리를 구축하고 검증하는 기본 작업은 두 값을 연결한 다음 해싱하는 것 뿐이므로 오피캣으로도 머클트리를 생성 및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머클트리 구조를 통해 머클 증명, 트리 서명, GK 증명 등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피캣을 통해 진짜 비트코인 레이어 2의 구현 역시 가능해질 것입니다. 캣VM은 앞서 설명한 리커시브 커버넌트와 머클트리를 사용하여 옵티미스틱한 방식으로 오프체인 무신뢰 브릿지를 구현 예정이며 스타크웨어는 얼마 전 비트코인 시그넷에서 오피캣을 통해 처음으로 GK 프로프를 검증하며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에서 GK로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오피캣이 도입되면 다른 체인들과 같이 바이트 코드를 추상화한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또한 비트코인에 도입될 것입니다. 왼쪽은 이더리움의 오피 코드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는 솔리디티라는 이더리움의 자체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덕분에 불편한 오피 코드로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지금까지 오피 코드만을 사용해 프로그래밍을 해왔습니다. 오피 코드로만 코딩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이를 추상화해주는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의 등장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미 S크립트라는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가 존재합니다. 오른쪽 코드는 오피캣이 도입된 비트코인 시그넷의 리커시브 커버넌트를 구현한 예시이며 앞으로 다양한 커버넌트 사용 사례가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로 구현되기 시작할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피캣은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10줄의 간단한 코드일 뿐이지만 비트코인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안정성과 보안성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비트코인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때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그윗이 도입된 이후 4년이 지나서야 템루트가 도입되었고 템루트 이후 3년 동안 어떠한 소프트 포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피캣이 도입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높아 보입니다. 오피캣은 이미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존재했던 간단한 코드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오피캣에 대한 개발자들의 논의가 시작되어 꽤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피캣은 실제 온체인 환경에서 6년 이상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2018년 비트코인 캐시, BSV, 리퀴드 등에서 이미 오피캣이 활성화되었으며 보안 위협 없이 스크립트 기능을 크게 향상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오피캣을 반대했던 개발자들 역시 오피캣은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찬성으로 스탠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 포크를 변경하는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피캣이 도입되어 비트코인 생태계가 활성화된다면 채굴자들은 수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에 OPCash이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 생태계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킬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 페이즈 2의 진입은 불가피하며 비트코인 페이즈 2를 위한 비트코인 생태계의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디파이가 등장함으로써 MEV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MEV의 기본 전제는 수익성이며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때만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타임은 10분으로 확장성이 높은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 MEV가 적합한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MEV는 대부분 아비트리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아비트리지 기회가 있는 디파이는 모두 인덱스를 통해 거래를 오프체인에서 처리하므로 유의미한 수익을 추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OPCat 도입으로 인한 MEV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은 낮은 확장성으로 인해 MEV에 적합하지 않고 OPCat이 채택된 이후에는 확장성이 높은 L2에서 MEV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L2의 트랜잭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베이스드 롤업의 경우 MEV로 인한 추가 수익이 다음 챕터에서 다뤄볼 이기적 채굴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페이지 2의 또 다른 리스크는 이기적 채굴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악의적인 행동을 한 스테이커에게 슬래싱을 통해 네트워크에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악의적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로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것은 자신들이 채굴할 비트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으며 공격을 위한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주요 논리입니다. 하지만 합의룰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비트코인 채굴자가 다양한 이기적 채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페이지 2에 돌입할수록 이기적 채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채굴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도착한 가장 긴 체인을 선택하고 두 개의 체인이 동일 높이일 때 자신에게 먼저 도착한 블록으로 체인을 연장하고 만약 채굴에 성공했다면 블록을 바로 네트워크에 공개하고 담을 수 있는 트랜잭션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기적 채굴자는 가장 긴 체인을 연장하기는 하지만 동일 높이의 두 개 체인 중에서는 자신의 수익률이 최대가 되는 블록을 선택하려 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이기적 채굴 전략이 가능합니다. 다른 채굴자가 채굴한 블록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포크를 해버리는 전략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의 예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긴 체인의 블록에는 100의 트랜잭션 수수료가 보상으로 담겨 있으며 5의 트랜잭션 수수료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굴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체인을 연장하고 남은 트랜잭션 수수료를 5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기존 체인을 포크한 후 트랜잭션 수수료 55를 획득하고 나머지 50은 다음 채굴자에게 양보하여 다음 채굴자가 자신의 체인을 연장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적인 포크를 유도할 수 있어 네트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51% 이상의 해시파워가 없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또 다른 이기적 채굴 전략은 이기적 채굴자가 채굴한 블록을 네트워크에 바로 전파하지 않음으로써 해시레이트를 실제로 늘리지 않고 자신의 해시파워를 평가 절상하는 것입니다. 이기적 채굴자가 채굴한 블록을 바로 공개해버리면 다시 공평한 경쟁을 시작해야 하지만 먼저 채굴한 블록을 공개하지 않고 혼자 몰래 연장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공개하는 경우 그동안 다른 채굴자들은 버려질 블록을 연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적 채굴자는 자신의 해시레이트를 실제 해시레이트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채굴풀들은 이미 이러한 이기적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포크가 발생한 시점에 각 채굴자가 어떤 블록을 연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초록색 블록 채굴자와 주황색 블록 채굴자가 거의 동시에 블록을 채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채굴 풀들은 둘 중 먼저 발견한 블록을 연장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이 중 3개의 채굴 풀은 주황색 채굴자의 블록을 먼저 발견했음에도 연장할 블록을 녹색 채굴자의 블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녹색 블록 채굴자는 비트코인 해시파워의 3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채굴풀입니다. 주황색 블록 채굴자가 블록을 먼저 채굴했고, 그리고 약간 늦게 초록색 블록 채굴자도 해당 블록을 채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채굴자들은 먼저 채굴된 주황색 채굴자의 블록을 인지했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번만 마시고 해도 될까요? 너무 갈증이 나서. 죄송합니다. 네,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녹색 블록 채굴자는 비트코인 해시파워의 30%를 가지고 있고, 주황색 블록 채굴자가 블록을 먼저 채굴했고, 그리고 약간 늦게 초록색 블록 채굴자도 해당 블록을 채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채굴자들은 먼저 채굴된 주황색 채굴자의 블록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초록색 블록 채굴자는 주황색 블록 채굴자가 먼저 채굴한 블록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 자신만의 블록을 연장하는 시도를 했고, 이 시도는 성공하여 블록 보상을 2번 연속으로 획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풀은 최근 특정 트랜잭션을 프라이빗 멤프를 통해 제출하는 서비스인 슬립스트림을 오픈했고 4MB의 블록 스페이스의 독점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왼쪽 예상된 블록에는 수많은 트랜잭션들이 담겨 있지만 실제 블록에는 한 개의 트랜잭션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트랜잭션 수수료로 0.85BTC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의 독점권을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해당 채굴자는 평균 수수료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는 10분이라는 블록이 단 하나의 개인에게만 판매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의 트랜잭션 승인 대기 시간이 10분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용자 경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 채굴 전략은 블록 보상이 감소하고 트랜잭션 보상이 높아질수록, 즉 비트코인 페이지 2에 진입할수록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리서치들을 요약하며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페이지 2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토큰 스탠다드의 승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캣이 도입될 것이며, 비트코인 네이티브 디파이는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상속받는 진짜 레이어 2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역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MEB에 있어서는 베이스 롤업을 제외하면 비트코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적 채굴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좀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발표 내용 중에 질문이 있었던 게 비트코인 MEB 관련해서 저도 비트코인 디파이 생태계가 되게 부족하니까 MEB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은 되게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블록 타임이 길어서 확장성이 높지 않아서 MEV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조금 의문이 생겨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트코인 디파이 생태계가 좀 활성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블록 타임이 더 길면은 컨펌되는 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CX 가격이 어떻게 변하나에 따라서 저는 블록 타임이 짧은 블록체인들보다 MEV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블록 타임이 긴 만큼 다른
보트라고 경쟁해야 될 상대가 늘어난다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분이면은 그 10분 동안 그 트랜잭션을 넣기 위해서 가스비 경쟁을 계속 해야 한다는 그런 건데 네 그래서 경쟁이 10분 동안 많이 일어난다가 핵심입니다. 아 그 오프체인 아니 그 샌드위치나 온체인에서 확정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것도 있잖아. 팀에서 같이 얘기했던 건데 하나 곁들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나 아니면 플래시론 같은 걸로 수익을 확정적으로 온체인에서만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서 연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수익을 무조건 CEX랑 연결을 해가지고 CEX의 스타 프라이스나 뭐 그다음에 선물 가격 같은 거랑 이제 연계한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기회가 확실히 적을 것이라고 저희 팀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제 질문은 그 오프체인 인덱서 뭐 그거에 대한 좀 관점을 듣고 싶어서 오프체인 인덱서의 뭔가 중앙화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방금 발표에서 지적했듯이 오프체인 인덱서는 그 신뢰 문제도 있고 중앙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탈중앙화 인덱서를 도입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걸 준비하는 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피캣이 도입되면 그런 좀 중앙화된 인덱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미래에는 현재 뭐 오디널스나 BRC 같은 토큰 스탠다드들이 비주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또 새로운 토큰 스탠다드가 나와서 다시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룬이 가장 효율적인 네. 토큰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이후로 새로운 토큰 스탠다드가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룬도 이제 중앙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룬의 뭔가 중앙화에 관련된 미래라든지. 프로토콜이 중앙화된다는 룬도 어쨌든 오프체인 인덱서가 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했습니다. 인덱스 누구나 돌릴 수 있잖아요. 인덱스 그 오프체인 인덱서를 그 디파이 단에서 돌리게 된다면 그런 중앙화 문제가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룬 프로토콜 자체에서 인덱서를 돌린다고 그게 중앙화 된다는 게 저는 잘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오프체인 인덱서가 그 몇몇 인덱서들이 결과를 이제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제 공모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데이터. 그래서 의견이 궁금했었습니다. 중앙화 문제. 네. 그 지금 답변 다시 드리면 그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 탈중앙화 인덱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개발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이기적 채굴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POW 그 네트워크인데 이제 빨리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수익률 최대가 되는 것만 이제 인정하려고 되게 약간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게 혹시 어떤 그 이제 해시 값을 맞춰서 이 블록도 딱 그 블록을 또
탐색하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시값 찾는 거, 블록 탐색하는 것까지 합쳐서 그냥 이제 블록을 좀 무작위로 선정했을 때에 비해서 좀 더 느려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그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그 상세한 내용이 안 들어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개의 채굴풀이 동시에 어떤 블록을 거의 채굴을 했을 때 대한 상황이 어느 정도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이미 해시 퀴즈를 풀었는데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사실 이미 10분이라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고 그런 하루에 한 번 일어나는 기회에 있을 때 각 채굴자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변수들을 하나하나 고려했을 때 뭐가 무조건 옳다가 아니고 이제 채굴자들이 각각을 다 이제 확률 변수화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얼마다 그런 거가 다 이제 계산이 가능하게 되고 사실상 이제 그러면 이제 게임 이론 같이 이제 되게 됩니다. 막 그래서 약간 내가 채굴 거의 동시에 채굴했는데 10초 늦게 채굴을 했으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이거를 내가 먼저 들어온 10초 먼저 들어온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걸 그냥 한번 연장하는 도박을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채굴할 확률이 30%니까 내가 이걸 성공을 한다면은 6비트고 실패를 한다면 뭐 빵비트고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그게 기대값에 의한 이제 게임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엔 유저의 사용성이 약화될 거다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기적 채굴 관련해서 질문 한 개만 드리고 싶은데 그 게임 이론으로 이제 기대값을 딱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굴풀이 이기적 채굴이 우월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굴풀이 해시 파워의 전체의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야 이기적 전략이 이제 그 채굴풀한테 우월 전략이 되는 건가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그 블록 보상이 거의 없어지는 시점인 미래가 최소한의 가정이고 아니면 지금 전략이 무조건 우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대해서 변수가 되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은 이제 그 블록을 채굴하는 과정은 이제 확률 분포상으로 그 메모리 리스라 그래서 내가 10분 동안 채굴을 못했어도 평균 블록 채굴 시간이 10분이잖아요. 근데 그 내가 10분 동안 채굴을 못했을 때에 다음에 블록이 채굴되는데 그 기다려야 되는 기대 시간은 10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무한한 해시 공간을 풀어야 되니까. 네, 근데 내가 운이 좋게 1분 만에 블록을 채굴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내 블록에다 공개를 해버리는 것도 가능하죠. 좀 예시로 쉽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공개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 3분 있다가 공개를 하는 건 어떨까? 누군가 나한테 먼저 블록을 공개를 해버렸다면은 나도 동시에 공개를 해버리면은 왜냐면 내가 먼저 블록을 채굴했으니까 뒤에 있는 블록보다 내 블록을 연장했을 때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랑 뭐 블록을 조금 늦게 공개하는 거랑 하면은 나 혼자 그 블록을 연장을 하고 있던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버려질 블록을 채굴했던 거라서 뭐라 그러죠? 해시레이트가 평가 절하되고 나는 평가 절상되고 그런 걸로 이제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이제 계산기를 이제 모든 채굴자들이 이제 계산기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의미였습니다. 너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것 같은데 혹시 적절한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완전 이해가 잘 됐고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